네, 데프콘이 힙합에 빠지게 된 계기는 서울에서 온 친구의 추천이었다 해요. 당시 전주에서 대학 생활하던 데프콘한테 그 친구는 요즘 미국에 네가 진짜 좋아할 음악이 있다, 여기선 건달들이 음악을 만드는데 그냥 죽인다 해서 이 형님을 힙합의 세계로 인도합니다. 이때 그 친구분이 알려준 앨범이 웨스트코스트의 클래식 닥터 드레의 더 크로닉이었죠. It's like this and like that and like this and it's like that and like this and like that and Tell me what you see, I am where they coming from. 이전까지 데프콘과 힙합은 딱히 접점이라고는 없었는데 서울 친구가 들려준 더 크로닉을 시작으로 동부의 쌍두마차 비기와 투팍의 음악에 꽂혀서 본격적으로 힙합에 눈을 뜹니다. 이때부터 본인의 첫 차인 시에로 몰면서 힙합 음악을 온 동네 떠나가라 틀고 다니기 시작했고요. 덕분에 이 형님이 학교에서 좀 유명했다 하죠. 기독교 학과인데 마귀의 음악을 틀고 다니는 미친 아이로요. 근데 주변에서 자기한테 이렇게 한 소리 하는데도 데프콘은 딱히 신경 쓰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그만큼 힙합 음악에 완전히 빠져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제 이 형님은 그냥 듣고 즐기는 것 이상의 힙합으로부터 더 큰 쾌감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학교에 아예 힙합 동아리를 결성하는 거였죠. 부모님이 강의 들으라고 사주신 비디오 플레이어는 웨이뮤비 트는데 쓰고 영문과 친구 꼬셔다가는 가사 번역 돌리는 일을 시키면서 데프콘은 점점 힙합과 정서적으로도 가까워졌습니다. 이에 이 형님은 졸업해서 목사가 되는 대신 래퍼가 되기로 결심하죠.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은 극구 반대했어요. 기독교 집안에 드디어 목사님이 탄생하는가 싶었는데 그런 아들이 갑자기 래퍼가 되겠다 하니까요. 더군다나 당시 시대상으로 자식이 음악을, 그것도 생소하면서 껄렁한 힙합을 한다 하니 극대노하는 게 일반적인 부모의 심정이었죠. 그럼에도 데프콘은 진짜 정말로 래퍼가 되고 싶었어요. 여태껏 살면서 드디어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았는데 이 시기를 놓쳐버리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으니까요. 그래서 데프콘은 20년 가까이 생활한 전주를 떠나 서울로 올라가겠다는 말과 함께 부모님한테 딜을 칩니다. 서울에서 음악하게 300만 땡겨주시면 말썽 안 버리고 눈앞에서 말끔히 사라져 드리겠다고, 힙합으로 성공해 금이환영하겠다고 말이죠. 뭐 자식이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부모님은 데프콘이 졸업해서 목사할 것 같지도 않고 전주에 있다 해서 딱히 집안 사정에 도움될 것 같지도 않으니까 마지못해 허락할 수밖에요. 자, 그렇게 300만원을 들고 서울로 떠난 데프콘은 망원동에 반지하방 하나를 구하고 곧바로 홍보용 데모 테이프를 만듭니다. 그동안에 동아리 활동으로 단련한 내공으로다가 한국에 새로운 얼굴이 떴다는 걸 알려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데프콘은 열심히 해서 완성한 작업물을 유명 레코드샵 몇 군데의 위탁 판매로 800장을 돌렸는데 글쎄 이게 얼마 안 지나서 다 팔렸단 거예요. 특히 이게 당시 마이너 오브 마이너한 힙합 데모 테이프란 점에서 그 성과가 더 눈부셨고, 근데 이 완판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90년대 후반 데프콘은 당시 1세대 래퍼들의 집결지인 PC통신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음악적 교류를 가졌어요. 그리고 이들이 그 조그만 공간에서 다루던 단골 스몰톡 소재는 메인스트림 시장에 나오는 수준 낮은 가요랩과 랩은 댄스 음악의 부분 요소로 쓰인다는 것에 대한 비판, 또 지금의 한국어 랩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였죠. 동시에 이들은 서로가 만든 음악을 공유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데프콘의 음악은 같은 동호회원들에게 괜찮은 반응을 얻었고 그는 어느덧 이 모임의 핵심적 인물로 거듭납니다. 그리고 이 모임의 이름은 라이벌 동호회 블랙스를 실력으로 눌러서 증명하겠다는 데서 착안한 쇼 앤 프루브, 줄여서 SMP였습니다. 그니까 SMP 내에서 힙합 매니아들한테 눈도장을 찍은 데프콘이었기에 처음 발매한 데모 테이프가 잘 팔릴 수가 있던 거예요. 참고로 당시 힙합 소비자들 대부분이 유학생 신분이어서 앨범 살 돈이 호주머니에 어느 정도 있었다 하고요. 이에 힘입어 데프콘은 생애 첫 정식 앨범을 발표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상경한 2001년에 발매된 지금 와서 1세대 수작 앨범으로 꼽히는 Straight from the Streets죠. 들려도 전해오지 못할 소리로 요람 없이 자라 오만하게 컸으니 드세 26세 그 무덤 몸에 숲을 헤쳐내기 칠러듬의 꿈을 이뤄내 무게 숙인 자를 무게 거다가 네 앞에 있는 혈자 나도 자라시킬 엿가락을 받아. 이 앨범은 같은 날 공개된 버벌진트의 모던 라임즈와 함께 한국어 라임 체계를 확립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는 평을 받습니다. 예전엔 라임을 단어의 끄듬절에 맞춘 탓에 사운드적으로도 그렇고 내용적으로도 래퍼들이 많은 한계에 부닥칠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래도 같은 글자의 라임을 반복해서 쓰다 보면 어감도 딱딱해지고 자칫 유치하게 들릴 수도 있을 뿐더러 작사하는 과정에 있어 단어의 가용 범위가 확 줄어들게 되니까요. 근데 이 앨범 안에서 데프콘은 다채로운 라임 운용으로 리듬을 형성하고 그를 전제로 변칙적인 플로우를 구현함으로써 당대 래퍼들과 다른 레벨에 있음을 입증했죠. 또 스타일적으로도 데프콘은 독보적이었어요. 투박하면서 묵직하게 깔린 로우한 비트와 함께 직설적이면서 노골적인 표현들을 트랙 전반에 걸친 하드코어 힙합의 정수를 한데 모아 기념비적인 첫 앨범에 전시했죠. 이는 데프콘의 마초적인 이미지와도 찰떡이었고 당시 이 정도로 세게 나갈 래퍼도 몇 없었기에 이 앨범을 접한 리스너들은 그에게 열광했고요. 한편 데프콘은 5번 트랙에서 버벌진트와 함께 본인들의 라이벌인 마스터플랜을 저격하는 듯한 가사를 썼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는 데프콘과 마스터플랜을 이어
이어주는 도화선이 됩니다. 이 두 명이 마스터 플랜을 디스했던 소식이 전해지자 그쪽 관계자는 데프콘한테 연락해가지고 우리 클럽에서 공연해보지 않겠냐 연락을 했대요. 마스터 플랜 쪽에선 과연 얘네들이 우릴 디스할 만한 실력이 되는지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던 동시에 기본적으로 이들의 음악성과 태도를 높이 사서 이들을 힙합의 성지로 초대했죠. 한국 힙합을 다음 스텝으로 도약시키겠다는 열이 하나한 당대 어느 집단도 SMP를 따라오진 못했으니까요. 암튼 그들의 오퍼에 응한 이 두 사람은 그날 공연 보러 온 관중들과 MP 관계자들의 마음을 다 조사버리며 데프콘은 후에 자신이 디스했던 곡과 아티스트 계약을 맺습니다. SMP 동료들은 이런 데프콘의 결정을 지지해줬다 하고요. 자, 이제 든든한 지원군도 얻었겠다. 데프콘은 곧바로 앨범 작업에 들어갑니다. 이 정규 1집이 나오기 전까지 데프콘의 이미지는 소위 떡랩이라 하는 상당히 야스적인 가사와 누구 하면 랩으로 담궈버릴 것 같은 야만적인 가사로 점철된 정말 극단을 달리는 마초남이었어요. 애초에 데프콘이 가장 하입을 받았던 곡이 버벌진트와 함께한 야스 드라이브였으니까요. Mr. Shiny가 이 밤 이 자리에 자리한 푸시들을 기다리게 해. 버벌지는 데프콘 연금 부시를 향해 내려 뻗은 두 손 두 몸. 근데 데프콘은 정규 1집을 통해 이런 캐릭터로부터 탈피하고 싶었어요. 물론 그런 컨셉추얼한 캐릭터로 쭉 밀고 나가면 상업적으로는 짭짤할 거란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쪽 분야로는 시내의 선구자이자 절대 권력자였으니까요. 하지만 이 형님은 그런 모습 뒤에 감춰져 있는 자신의 진실된 내면을 장르 팬들 뿐만이 아니라 더 넓은 범위의 음악 팬들에게도 들려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앨범 아트웍도 첫 EP 때와 다르게 정말 사람 냄새 진득하고 친근하게 설정했어요. 앨범 내 수록된 각각의 컨텐츠도 다양하면서 저마다의 색채감이 뚜렷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를 통해 데프콘이 이루고자 한 거는 이 앨범이 침체된 힙합씬의 열기를 끌어올려줄 기폭제가 됐으면 하는 인디씬에 속한 뮤지션으로서의 작지만 원대한 소망이었죠. Deep on the chapter 1의 문이 열리네. Deep on the chapter 1. 좋은 추억을 우리 같이 만들었던 침대를 생각하면 같이 나누었던 지금이 어렵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조금은 단순하게 사는 것도 좋아요. 난 이미 내 것이 아닌데 알아 이젠 누가 뭐라 해도 이 집안의 자랑인데. 먼저 이 앨범은 평당과 장르 팬들 두 집단으로부터 찬사를 받았어요. 사운드적으로 전작보다 높은 퀄리티를 담보한 상태에서 담백하고 깔끔하게 떨어지는 프로덕션과 데프콘의 정교한 라임 설계가 만들어내는 조화는 그 시절 국희 10상타치 연출 중 하나였죠. 저마다의 비트가 간직한 분위기에 맞춰 자유자재로 스타일 변화를 가져간 데프콘의 랩은 그가 비단 파워풀하고 노골적인 것만 할 줄 아는 로우한 것에만 특화되어 있다는 이미지를 벗겼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대중들은 마냥 자극적이기만 했던 데프콘한테서 색다른 매력을 발견하는 계기가 됐고요. 그 덕분인지 이 앨범은 제1회 한대음 시상식 최우수 랩 힙합 음반 부문에서 에픽하이, 리쌍, 드렁크 타이거 등을 제치고 당당히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죠. 그러나 이 기쁨도 잠시. 이때부터 데프콘의 커리어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인디 음악, 개중에서도 힙합은 돈벌이론 최악의 수단이란 걸 본인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니까 온몸으로 깨달은 거예요. 아무리 자신의 앨범 가치가 높게 평가받아도 이게 결국 돈으로 귀결돼야 다음으로 나아가는 추진력을 얻는 건데 데프콘은 그쪽에서 빵꾸가 매우 컸습니다. 씬에서 밀어주는 래퍼의 앨범 판매량이 고작 2-3천 장에 그쳤으니까요. 이때 방송일을 병행하며 하루 7-8개의 스케줄을 소화했음에도 앨범 제작으로 나가는 비용을 수입해서 까고 나면 순이익이 하는 거에 비해 많이 남지 않았다 하죠. 더군다나 이제 시대가 CD 플레이어에서 MP3로 넘어가다 보니 앨범 판매량이 갈수록 저조해지는 건 씁쓸하지만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었고요. 때문에 이 형님은 약 7년간 6장의 정규를 내는 과정에서 가여스러운 접근을 비롯한 여러 시도를 해봤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비교적 낮았습니다. 그리고 작업물을 발표하면 할수록 너무 대중가요 쪽으로 가려는 의도가 보인다. 예전에 사랑받은 곡의 구조를 약간만 비틀어서 다시 비슷한 식으로 발매한다 같은 비판의 목소리도 적잖게 들어야 했죠. 그래서 데프콘은 자신의 마지막 정규 앨범이라 선언한 5집의 모든 걸 갈아넣기로 합니다. 일단 극장이란 컨셉으로 큰 틀을 잡은 뒤 그 안에 로맨스, 에로, 범죄, 스릴러, 다큐 등 다양한 장르들을 삽입하고 그것들을 힙합이란 장르 음악으로 완성시켰죠. 그 안에서의 디테일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본인만의 강한 정체성으로 다 잡았고요. 거친 B급 정서가 담긴 다양한 소재로 풀어낸 스토리텔링과 둔탁한 드럼라인을 따라 자연스레 합을 이루는 랩, 이전 세대에 대한 리스펙이 엿보이는 피처링진, 그리고 데프콘의 음악 인생을 총망라한 듯한 다양한 스타일의 프로덕션까지 그는 본인의 마지막 정규 앨범이 될 작품에 얼마나 많은 고민과 노력을 기울였을지 이 앨범을 듣게 될 청자들이 절로 인지하게끔 디자인했죠. 아픈 배를 움켜쥐고 잠을 자 언제쯤 내 돈벌이는 시원하고 빠를까 멋진 힙합을 하고 싶었어 엔트로페라리를 타고 내맘 피기를 잘 나가는 중소기업 사장이 fuck 오늘은 찜질방에서 두 다리를 뻗네 Oh my god 너를 좋아하나봐 받는 것보다는 해주고 싶어 깨물고 싶어. 하지만 앨범은 또 망했어요. 특히 이 정규집은 데프콘 스스로도 본인 커리어 하이라 할 만큼 수준급 완성도를 자랑했고 평단에서도 다시 한번 찬사를 보냈지만 일반 대중들의 눈길은 언제나 그랬듯 다른 곳을 향해 있었죠. 이에 데프콘은 세상에 정말 큰 배신감을 느꼈대요. 이렇게 혼신의 힘을 다해 좋은 음악을 만들어봤자 결국 돌아오는 건 좋은 평과 응원의 글일 뿐 돈은 코빼기
쓰레기도 안 보였으니까요. 그래서 데프콘은 아예 다 접고 매니저 일을 하던 동생과 함께 고향으로 내려가려 했대요. 그러던 이때 그런 데프콘을 막아세운 이가 나타납니다. 그의 인생의 기적처럼 나타난 구세주, 바로 정영돈 아저씨였죠. 이들의 천만남은 2008년으로 거슬러 가야 하지만 결정적이었던 건 무도 조정 특집이었죠. 성공하겠다는 의지가 눈에 선할 정도로 강했던 데프콘을 이때 전화 한 통으로 즉석에서 섭외한 정영돈은 말 그대로 데프콘을 예능 한 루키로 만들어줬어요. 물론 데프콘도 정영돈이 셋업한 판에 자리 잡으려 뒤에서 노력을 개같이 했습니다. 이런 기회가 흔치 않단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이 형님은 조정 특집이니만큼 매일같이 연습하고 팀원들에게 패키치지 않으려 12kg나 뺐다 하니까요. 근데 뜻밖의 행운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1년 뒤에도 찾아옵니다. 오집이 상업적 실패를 거두고 이런저런 고민에 휩싸인 데프콘한테 정영돈은 술자리에서 한 가지 제안을 했대요. 지금 나한테 좋은 아이디어 있으니까 이번에 작업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나랑 노래 몇 개 한번 내보자고요. 뭐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던 데프콘은 쿨하게 오케이한 다음 얼마 안 지나 두 사람은 곡 작업에 나섰죠. 그리고 2012년 6월 그것들이 세상에 공개됩니다. 올림픽대로 가 막혀요. 지금은 어딜 가도 막혀요. 듣지마 우리 노래 듣지마. 지난 10여 년간의 활동에서 맛볼 수 없던 커다란 상업적 성공을 누린 데프콘. 올림픽대로 발매 즉시 음원 차트 1위를 저 긴거는 그보다 높은 화제성을 불러 모으면서 데프콘 PC를 정말 많은 돈을 쓸어 담았다 하죠. 그러면서도 힙합에 대한 리스펙은 끝까지 지켰고요. 하지만 그는 이 상황이 마냥 달콤하진 않았습니다. 머리 쥐어짜가며 어렵사리 발표한 지난 작업물들보다 이런 프로젝트성 음악이 데이트를 쳤으니까요. 또 데프콘을 처음부터 응원해온 몇몇 골수 팬들은 이 같은 행보의 일종의 배신이라 항의하기도 했고요. 근데 당시 데프콘은 이런 상황조차도 감사했다 해요. 앞으로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 본인이 하고 싶은 음악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아들의 성공을 기다린 부모님께서 너무나 좋아하셨다 하고, 뭐 아쉽게도 이를 기점으로 데프콘은 힙합씬의 중심에서 멀어진 래퍼가 됐지만 더 이상 생계에 쪼들리지 않고 대중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싶을 땐 형돈이와 대준이로, 본인이 하고 싶은 음악을 할 땐 데프콘으로서 음악을 발표했습니다. 마치 얼터이고를 가진 것처럼 말이죠. 액자 속 사진 속에 그 웃을 때 써먹죠. 난 아직 기억해 2001년 망원동 반지하 그 처절했던 여름밤을 창만테 찍힌 날. 더 늙기 전에 발라드 래퍼로 변신해보는 건 어때? 야이 씨바야 너 나이만 처먹고 이대로 살다가 좆대. 현재의 데프콘과 힙합은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 관계가 됐습니다. 요즘 10대 친구들이 과거 데프콘이 래퍼였다는 사실을 알면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하지만 저는 이 래퍼가 지나온 길을 기억해야 하고 또 그만한 가치가 있다 생각해요. 이미 기반을 다져놓은 땅 위에서 놀 수 있는 건 누구나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기반이 다져지기 전의 땅이라면 이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죠. 데프콘은 오랜 세월 동안 그 기반을 다져온 인물 중 하나입니다. 그는 초창기 라임 혁명의 중심 바로 옆에 있었고 하드코어 힙합의 진도를 제대로 알려준 래퍼 중 하나이며 언더그라운드 성격에 반하는 콘텐츠를 앨범에 녹였음에도 최종적으로 그게 훌륭한 작품으로 도출될 수 있음을 보여줬죠. 지금의 데프콘은 푸근한 동네형 이미지로 정착됐지만 그는 분명 한국 힙합의 오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많은 분들이 그가 걸어온 행보를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